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 웃음이 에코 같아. 뭔 일인가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 인양반 돌아가셨을 때 나왔으니까. 1926년 그때 1926년입니다. 취입하고 네. 네, 그렇죠. 취입하고 나서 하고 바로. 나서 도쿄에 가서 이제 취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즘에 취입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엔 취입이란 말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취입인데. 녹음 네, 옛날에는 했었죠. 레코드. 취입이란 말 많이 썼죠. 네네. 옛날에. 근데 오랜만에 쓰려고 하니까 제가 좀 낯설어요? 틀린 것 같습니다. 음반 발매? 음반 발매. 제가 현대가 됐군요. 자, 그러면 네. 저희는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자영업도 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보이니까요.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저는 신여성이고요. 오늘도 저 신여성이 출연하는 영화를 또 하게 드디어 되었습니다. 신여성이 드디어 영화였어요. 신여성이 나온 영화네. 20세기 초반의 신여성과 맞아요. 21세기 초반의 신여성이 만난 거죠. 네. 바로 100년의 시간을 두고 와. 오늘의 주인공은 1897년에 탄생한 신여성. 네, 비록 26년에 돌아갔지만 윤심덕의 삶을 조명한 김호성 감독의 91년작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애들이 이 91년이 언젠가 하겠다. 그죠? 1891년인가 1791년인가 네, 1991년에 방영된 제작된 김호성 감독님의 사회 찬미를 30년이 됐네요. 30년 30주년이 전. 됐네. 세상에. 사회찬미 영화 30주년이네. 어머, 어쩌다 보니 또 올해가. 사실 저희 영화를 하게 된 것은 기뢰 인문학 인문 콘텐츠 로드로 저희가 근대 조선의 풍경을 영화로 훑고 있잖아요.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 장소, 흔적들이라는 이제 부제를 갖고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저희 한중일 영화 속 근대 조선의 풍경 중에 이제 그 식민 조선을 살다간 예술인과 그들의 사랑을 다룬 영화를 해보자. 그래서 선택한 영화 윤신덕과 김우진의 이야기를 다룬 사회찬미입니다. 김호선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네, 그렇죠. 1970년대부터 한국 영화의 맞아요. 문제작들을 많이 연출하셨던 그런 감독인데요. 74년도에 환녀, 한여. 그다음에 영자의 전성시대. 이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은 몰라요. 아마 금방 기억이 날 텐데요. 영자의 전성시대. 75년도. 영자가 누구야? 자영업은 알겠구나. 그럼. 시끄럽고요. 자, 그다음에 겨울여자. 나 잘렸어. 겨울여자. 겨울여자. 77년도 장미 이것도 장미가 나왔었어요. 5는 나왔고 2는 아마 네.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약간 이렇게 섹슈얼 코드가 들어간 것 같은 뭐 그런 이런 몰라. 제목들도. 무릎과 무릎 사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릎과 무릎 몰랐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 책상 위에 눕빛이 흔들면서 뭐가 있어요? 그런 농담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엄청 그다음에,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무지개. 미친 사랑의 노래 이런 것들을 7, 80년대 많이 만드셨고요.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회찬미를 마지막으로 연출은 이제 끝내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아담이 눈뜰 때라든지 애니깽 같은 작품에는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특히 이제 대종상에서 감독상도 많이 받으셨고 아주 활발하게 한때 한국 영화계를 주름 잡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이 41년도 출생하셨는데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실향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뭔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좀 환녀도 사실 원래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어떤 시대적인 약간 뭔가 모순 이런 걸 좀 넣으려고 했던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보면 겨울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성의 문제들을 그쵸. 이렇게 네, 좀 네. 다루는 특히 네. 가부장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41년생이면 사실 지금 연배가 높으신데도 그 90년대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보면 뭐 슈가맨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 우리 후세대들은 굉장히 그 시대가 진보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여성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가부장의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은 그리고 섹슈얼 코드를 상업적이지만 않고 영화의 어떤 한 장르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사회 찬미도 보면은 그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사씬, 에로씬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공들여서 생략과 또 표현의 그 묘미를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2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러닝 타임이 길더라고. 네, 네. 2시간 40분. 길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2시간 넘는 예술 영화가 엄청 유행했단 말이죠. 그렇지. 타르타르코프스키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영화 들어가 보면 거의 영화의 여백이에요. 다 잠이 엄청 쏟아져요. 근데 그런 여백 속의 감독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다. 요즘에는 속도가 빠른데 이 영화는 되게 느리고 그다음에 어쩌면 그 여백이 많은 영화지만 그것 때문에 아 영화라는 게 뭘까? 영화가 이런 거지 맞아. 이런 맛이 있었지 영화는 이런 느낌. 30년 전 과자 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년 전에 그 아이스크림 맛 이런 것처럼 아 영화의 맛은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저는. 그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영화가 이런 거지. 관객들을 그 시대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해서 같이 정원을 걷기도 하고 그 일본의 여관을 가기도 하고 그 방 안에 같이 화롯가에 앉혀놓는 거 영화는 이런 거지. 그러려면은 사실 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천히 이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면서 공간감이라든지 맞은편에 사람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영화가 그거를 굉장히 공들였다. 그리고 뭐 장미라는 아주 걸출한 네. 배우가 우리 시대에 뭐 뛰어난 여배우죠. 네, 그런 분이 이제 또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네, 네. 예쁘기도 하고.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장미가 뭐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새끼 그 누구죠? 그 예쁜 탕웨이? 배우. 탕웨이? 네, 하고 네.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 탕웨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버리고 보면. 그치. 그리고 장미가 조금 더 나이가 많지 않나? 화장술이나 네. 그러니까 화장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같은 세련된 스텝이 있었으면 장미도 못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탕웨이가 낫다 이런 얘기 탕웨이가- 같아요 지금. 네네, 탕웨이가 좀 낫고요. 탕웨이가 눈이 좀 크죠. 미안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래 보여요. 아 왜요? 탕웨이가 좀 나은 걸로 아니, 갑시다. 연기력이 탕웨이가 좀 그 이제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이제 성악가인데 이게 립싱크를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엄청 애를 썼어. 엄청 노력했다는 거는 이제 티가 나는데 연기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립싱크가 잘 안 맞아가지고 티가 나. 이게 올해 요즘 같았으면은 아예 성악가 출신의 배우를 썼을 것 같아. 맞아. 그 우리 뭐죠, 저 서편제에 맞아. 그 오정애. 오정애처럼 맞죠? 네, 네. 그렇게 아예 성악가인 딱이지. 사람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배우를 썼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때 서편제하고 또 뭐 그렇게 크게 연차가 연도 차이도 얼마 안 나요. 나는데 1, 2년? 예,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이때는 사회찬미 때는 그 대역을 쓰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냥 립싱크로 갔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아마 임권택 감독이 서편제에서 오정애를 발탁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직접 하게.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성악하는 장면이 또 유심히 공연을 많이 찍었잖아요. 네. 몇 번 나오죠. 감독의 고뇌가 느껴지는 게 정말 성악가 출신 배우였으면 몰입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컷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안각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막 다른 제스처 같은 걸 막 넣는 거죠. 시선을 분산해야 돼. 맞아. 너무 안쓰럽더라고 감독이. 입 모양만 기억이 나. 자꾸 근데 보여. 이 모양도 연습은 엄청 한 것 같아. 막 호흡 이런 거 어, 어, 어깨 어. 막 이런 거.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장미애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방부제 연기 아닙니까? 연기가 거의 뭐 방부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그 장미애 씨 연기하고 장동건 씨 연기, 장씨들 연기가 안 되나? 다 방부제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온. 약간 차인표 계열의 이런 예나 지금이나. 아우, 그다음에 또 괜찮나요? 이제 그렇게 그 이렇게 막. 김우진 역을 맡은 배우는 임성미. 임성미. 시대를 또 저 너무 좋아했는 횡단했던 배우였는데 그런 배우였죠. 잘생겼어. 너무 서구적으로 잘생겼어. 네. 캐스팅이 저는 아주 기억이 적절- 나죠. 캐스팅 어릴 적에 좋았어. 봤던 인호 아가씨 때 봤던. 그쵸? 어릴 적. 아니 캐스팅 너무 좋았어. 이 사람 네네. 서구적이잖아요, 엄청. 지금 아쉽게도 돌아가셨지만. 네. 그때 뭐 아파서 돌아가셨죠. 희귀병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간경화증인가요? 아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잘생겼는데 네. 자기 관리 잘했으면 지금도 아마 생존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장미애 씨도 지금 여전히 활동을 하니까요. 네, 네. 95년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95년도야. 그러니까 이거 찍고 4년 만에 그럼 어머. 이 영화 찍을 때도 그렇게 건강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몸이 그냥 그랬었을 확률이 있네요. 네. 우린 전혀 몰랐었지만 간경화로 네. 이제 어, 돌아가신 그럼- 걸로 되어 있고요. 가수 김현식과 같은 이유. 그러니까 이거 찍을 때 이미 그 만성 간염 그러니까.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까 김호선 감독이 제작했다고 했던 애니깽, 애니께. 네, 애니깽 촬영하다가 40살, 40살. 엄청 빨리 떠났네. 일찍. 40살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셨어도 70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죠? 네. 요즘 70이면 청춘인데. 아 너무 잘생긴 배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임성미를 여기서 보다니 이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뭐 만년 조연이고 지금도 조연 역을 많이 하시는 이경영 배우. 이경영도 물론 굉장히 이경영. 앳되고 아주 그냥 깜찍한 얼굴로 나오대. 사실 30년 연기는 전이. 이경영이. 어디에다 어울리는 연기를 맞아. 할 수 있는. 아주 앳되게 나와요. 맞아요. 그죠? 네. 여기 몇몇 배우들은 계속 나오는 남자 배우들이 좀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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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고인이 된 아. 조민기 씨도 아, 여기에 조민기 출연하죠. 있었죠. 그 조민기 배우도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죠. 나 좋아했는데. 네. 다들 고인의 명복을 네, 비는 분이 두 네. 분이나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 그리고 그 김혜리 여동생 김혜리 배우 요즘 안 나오죠. 안 나오나? 윤성덕 역할을 했던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 그 동생이 이제 김혜리인데 윤성덕이잖아요. 네, 맞아요. 피아니스트고. 맞아요. 이게 일남 2년대 윤심덕 그 남매가 일남 2년대 다 음악에 뛰어났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도 하고 네. 동생이 바이올리니스트도 언니는 하고. 뭐 언니도 음악가. 그다음에 언니도 있어요? 네, 언니도 음악가, 남동생인가 오빠도 남동생도 있어요. 네, 바리톤인가 뭐 네. 성악가 아닌가요? 남동생이 성악가. 네, 성악가. 언니는 뭐 악기를 연주했던가 뭐 그래가지고 언니도 있나? 그러면 인형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이 사남매네, 사남매. 네, 언니도 사남매입니다.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고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네. 아 둘째였어, 둘째. 맞아요. 네, 네, 윤심덕은. 네. 그래서 모두 다 음악가인데 아버지가 새아버지라서 이 어릴 때는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었고 출생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조선 총독부의 관비로 유학을 처음에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서 국비. 네, 국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집을 어떻게든지 떠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나 봐요.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공립학교 다니고 이런 이제 그런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갑갑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네. 평양에서 났고, 그다음에 그 경성으로 와가지고 숭이여학교를 다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의 숭이여학교를 다녔고요. 경성이 아니고 네. 정정합니다. 평양의 숭이여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여자 고보, 또 경성 여자 고보 이런데 사범과에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선총독부의 그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도쿄로 간 거죠. 도쿄에서 아오야마 가쿠인이라는 아오야마 가쿠인이라는 학원인가요? 이거는 학교예요. 이것도 학교인가요? 네. 네. 를 이제 다녔고 또 거기서 이제 도쿄 음악학교로 옮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윤심덕 로드가 이제 나오네. 평양, 그렇네요. 경성, 도쿄.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돌아와서 맞아. 도쿄 경성으로 유학을 와서.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조선에서 활동을 맞아. 하다가 김우진은 도쿄에서 이미 만났고 만났고 그래서 이제 목포도 가고. 목포도 가고 공연을 같이 했고 네. 동호회라는 그죠. 아 그래도 그 동호회라는 활동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그 핍박이 심했던 시절인데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예술 공연을 하면서 민족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 검열에 시달리면서도 무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식민의 시대를 산다라는 게 얼마나 이 좌절과 울분 그러니까 그 검열 또 그다음에 뭐 공연 취소 그다음에 구금 폭행 이런 거에 시달렸을 텐데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집안의 반대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그런 걸 기획하고 했다라는 것도 참 용기 시기도 있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 갔을 때가 1919년이었던 거. 그때가 그 28 우리 그쵸 유관순, 독립운동선언 이런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걸 뜨거울 보면서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더 뜨거웠을 것 뜨거울 같거든요. 때 네. 그런 활동들을 김우진이 많이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김우진은 와세다 대학교를 다녔었고 엄청 똑똑했나 봐요. 영어가 거의 만점? 아,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김우진은 뭐 워낙 얼마나- 만석군 집안이었다 그러죠. 예. 네. 얼마나 멋있었을까. 음. 영어도 잘해. 머리도 똑똑하고 시나리오도 써. 연출도 하고.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봉준호 수준 아닙니까? 근데 얼굴은 봉준호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봉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요즘엔 윤여정 씨가 대세라서 또 관심이 또 윤여정 씨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영화 그 사회참미인데 사실 드라마로도 최근에 했었죠. 네. 네. 드라마는 바로 이런 가족관계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보진 않아서. 영화 사실 윤심덕하고 김우진은 구마모토의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만석군 집으로 돌아가서 대를 이어야 된 장남이었는데 처자식이 이제 조혼이었으니까 그때는 처자식이 네. 있는 남자였는데 이제 문명의 눈을 뜨고서 동경으로 가가지고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공연 쪽으로 이제 창작자가 되었고 이 동경으로 그때 유학을 왔던 노래를 잘하는 윤심덕과 공연을 하면서 마음이 맞아지면서 사실 영화를 이제 이 스토리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경성에 와서 둘의 미래를 신문 기사로 이제 알려지면서 윤심덕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약간 윤심덕은 이제 좀 추락을 하게 되고 또 김우진 같은 경우는 시대의식을 밝히고자 했으나 무대를 갖지 못하고 회의 또 이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도 괴리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지지와 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장선의식이 강했을 때 예술혼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와 이 가부장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와 고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돌아가야 될 집은 정말 단단한 그 반석 같은 집이라 이 둘 사이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산다는 건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의 배경이 나온다는 거는 영화에서는 가족 얘기가 거의 다 없잖아요. 사회참미에는 거의 두 사람 중심이죠. 네, 그래서 친구 정도 네, 나오고. 네. 그래서 뭐 동생 그 피아노 쳐주는 사람도 원래는 남처럼 나오다가 성 이렇게 자꾸 성 이렇게 부르길래 처음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그랬는데 피아노도 쳐줘. 그래서 그럼 매니저 겸 연주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죠. 근데 이 동생을 윤심덕이 유학을 보내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실제로도 네. 동생의 뉴욕 유학을 적극 권장했고 동생이 이제 떠나자마자 윤심덕의 비보가 알려지면서 동생이 다시 막 돌아와서 네. 그 윤심덕의 동생은 그 후로도 자기 언니의 죽음에 둘러싼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불륜이나 이런 걸로만 자꾸 비춰지는 게 자기 언니에 대한 그 조명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찾아보시면 윤성덕 피아니스트로 네. 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윤심덕이 동생들을 굉장히 지원을 했는데 이 동생들이 좀 철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윤심덕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러니까 뭐 돈을 엄청 번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 교사가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그 공연 제작자들한테 이렇게 이용을 많이 당하고 실제로 윤심덕한테 그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남동생이 이제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내줘야 되니까 더 어떻게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지 남동생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계 문제가 한번 보도가 됐대요. 보도가 되니까 주변에 이제 이 영화에도 보면 남자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남자들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목숨 거는 이 남자들이 이제 돈 많은 남자들이 후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경성에 있던 갑부 이용문이라는 갑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사람네 집에 들어가는 게 딱 이제 또 기자들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이 이제 이걸 또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이용문에 첩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에 몸을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병이 깊어집니다. 이런 그 손가락질에 세상의 손가락질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김우진이 주도했던 토월회라고 하는 연극 단체에 들어가서 배우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 성악가하고 배우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성악가의 지인은 굉장히 세련된 모던 여성이라고 사람들이 봐줬는데 배우는 아주 뭐랄까 딴따라 말 그대로 아주 이렇게 좀 비천한 직업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을 해야지 왜 배우를 하려고 하느냐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말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배우에도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뜻을 이제 굽히지 않고 김우진과의 또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토올에는 또 토올의대로 윤심덕을 키워준 게 아니라 역시 윤심덕의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제 급급했고 뭐 윤심덕이 뭐 연기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이제 이름값만 이제 이용해 먹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윤심덕이 이제 그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신여성에 보면은 이 신여성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은요 윤심덕이 무슨 옷을 입고 뭐 전차를 타느냐 이런 기사까지 실렸다 그래요. 윤심덕 아씨는 일전에 누가 전차 안에서 보니까 검은 담비 두루마기에 금태 안경을 쓰고 두 손에는 보석 달린 금반지가 번쩍번쩍 하는데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왜 이 글을 쓴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에 공항 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차 재밌다. 패션이라는 말이 있었다. 전차 패션이라고 해도 재밌네. 될 것 같다. 진짜 신여성이다. 그런 저도 복장을 좀 바꿔봐야 될까 봐요. 네. 그래서 신여성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가 이렇게 나이 30에 비운의 말로를 겪게 되는. 잘 예나 들었습니다. 지금나 진짜 그 뒤에는 이 파파라치. 언론과 근데 상업과 진짜. 이런 것들의 그 관계들이 여전히 남마처럼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윤심덕이라는 아주 정말 촉망받는 성악가가 어떻게 자신의 생을 이렇게 좀 이게 사실 죽음에 관련해서도 말이 많죠. 많은데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1부는 여기서 이제 김호성 감독님의 1991년작 사회 찬미로 이야기를 좀 열어봤고요. 2부 투비와 나투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현비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부셨어요. 피가 번쩍 막. 수해를 맞아서 네. 우렁찹니다. 힘이 세졌어요. 네. 저희는 김호성 감독님의 1991년작 사회찬미로 녹음을 2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투비오와 나투비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소개를 채 못 드렸는데 이 사회찬미 91년작 이 영화가 춘사영화제에서도 작품상, 감독, 각본상, 기술상, 여우주연, 감옥상 감옥상 좀 새해는 좀 너그러움 이런 걸 좀 아니 절대 너그럽지 않아. 아니 말을 씹었으면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아니 네. 교정해 주려고 그러니까 교정. 그래요. 여우조연, 나무조연, 촬영상, 조명상, 미술상, 편집상, 의상상까지. 의상상을 받았어요. 이 춘사영화상. 그리고 장미여수로. 청룡영화상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이경영이겠죠? 네네네. 아주 좋은 영화로 평가를 받은. 근데 영화관에서도 성공한 거죠? 왜 그 당시는 기억이 안 영화관에서도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근데 김호성 감독 영화는 제 기억에 워낙에 그 흥행성이 있었던 작품들이라 아마 본 분들이 많았고 여우주연, 나무주연을 다 받았다는 거는 임성민 씨도 상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받았네 그때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 김호성 감독님 그 필모를 보면은 URP 직배인가요? 그때 영화 직배를 반대하는 위원장 집행부도 맡으셨던 것 같고 한국 영화에서 큰 좋은 역할 많이 획을 하셨네. 그으셨던 분이에요. 이 그래서 사회찬미 전에 1969년도에 윤심덕이라는 영화가가 원래 따로 있었답니다. 예. 그러고 보면 60년대도 그런 게 예. 많은 것 같아요. 재조명하는 거. 예. 왜냐하면 그 일제 식민 때는 못 만들었던 것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인물 다큐나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50년대는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조금 더 문화적이었었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향유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지금은 더 의식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이걸 다 의식하지 않고 더 아우르는 예술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력이 좋을 되게 더, 때잖아요. 네. 이때 60년대 만약 조명이 제대로 됐다면 식민지 시대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유물 흔적들을 영화 속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워낙 친일의 반미 그 정부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부다 보니까 영화도 되게 딱딱한 60년대 영화들은 되게 좀 반공 냄새도 많이 나고 막 그 약간 무슨 나라에서 지원받는 영화 냄새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방공 네, 이런 거. 91년 만에 또 사실은 굉장히 오랜 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래도 이 영화에서 볼거리가 있다면은 그 모던 카페들의 풍경들이라든지 공연 그다음에 경성거리 이런 것들을 꽤 열심히 기억을 지어내놨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 당시를 기억했거나 유학파 출신의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미술이나 의상들을 재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런 걸 했었으면 그 한 편 자체가 역사일 텐데 역시 우리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신여성이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서 장미희, 임성민, 이경영, 감독 김호선, 사회찬미. 찌라시를 찌라시예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시다. 너무 이게 그 글자가 작아가지고 노안이 와서 안 보여. 큰 것만 읽었어요. 확대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큰 것만 읽었어요. 여기에 네. 이경영 씨가 맡았던 역할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죠? 처음에 저는 발음이 좀 장미 씨가 발음이 또 조금 부정확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그 발음이 부정확한데 사실 남파라고 부르니까 남파 막 가끔 한 2번인가 나오는데
홍남파라는 걸 나중에 근데 홍남파의 뭐 친일 행적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뒤에다 치고 이 영화 속에서는 윤심덕이 자기와 그 학교 동기였던 홍남파가 작곡을 해준 울밑에선 봉선화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좀 이게 만약 실화에 바탕한 거라면은 이 장면은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다. 그때만 해도 홍남파가 뭐 그죠, 적이냐 그죠. 아니냐 뭐 친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별로 없을 때였죠. 20년 되니까 아무래도 네. 뜨거웠을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활동도 했던 거잖아요. 그 공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홍남파가 전생애를 다 친일을 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나중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41년에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네. 근데 그 울밑에선 봉성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 음악책에 나오는 되게 지루한 곡으로만 어머, 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가 이거 감성을 다 느끼기에는 서글프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 윤심덕의 대사 자기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만 일본 가곡은 아는 게 없고 윤심덕이 제일 많이 불렀던 해외 가곡은 매기의 추억이었대요. 그런 해외 소품이나 이런 거 많이 불렀고 아는 게 없고 자기는 친구가 작곡해준 이 노래를 부르겠다 하면서 한글로 네. 한국어로 부르잖아요. 방탄처럼 일본 그 강요 앞에서. 근데 그 장면은 되게 멋있었지. 좀 일부러 힘을 엄청 줬나 보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박수를 친 제일 먼저 기립박수를 쳐준 사람이 일본에서 같이 유학한 학생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홍남파나 김우진하고처럼 윤심덕과 친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윤심덕을 지켜봤고 이 사람도 부잣집 아들이라서 자기 자가용도 있고 엄청 저택이 있는 사람인데 윤심덕한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추파를 던지진 않으면서도 윤심덕이 어려울 때 가끔씩 영화에서 보면은 쓰러졌을 때 안아서 집으로 부축해 주기도 하고 좋은 드레스를 선물해 투비네, 주기도 투비? 하고 예. 지금 투비 하는 거예요? 투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용문이에요. 아까 제가 저 일부에서 얘기한 어머 그 이제 윤심덕이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사람이 이용문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결혼은 이용문이랑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첩이 아닌데. 첩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오해를 받았던 첩이 사람. 아닌데. 이용문. 그 배우 이름이 김성수. 그 배우는 근데 지금도 가끔 나오지 않나요? 나오는 그죠? 것 같아요. 김성수라는 배우가 그 이용문 역할을 한 거죠. 어머. 저는 초반에 이 영화가 사실 그럼 잘 봤네요, 투비. 일본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본어 자막이 없는 영화를 이제 책사님이 대충 다 알아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용기를 갖고 봤는데 전 초반에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랑 나누는 대화를 보고서 얼핏 얘가 조금 이렇게 반역자 이런 느낌인가 이런 스파이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영화 전반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윤심덕을 도와주는 역할로 끝까지 지켜보고 좀 약간 추파를 던지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굉장히 근데 그 사람이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윤심덕이 공연을 준비하는 유학생들 모임에 갔을 때 윤심덕에게 추파를 던지려고 눈빛을 막 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 화가 그림 그리는 애인데 윤심덕한테 나 너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걔는 원래 좀 약간 우울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용문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도 거의 거론이 안 되고 그냥 마치 그냥 그림자처럼. 근데 그래서 대단한 재력가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드라마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되게 중요하게. 그 이용문이라고 들어보니. 보디가드 이상의 맞아. 진짜 키다리 멋있게 아저씨 나오는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래서 그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념 갈등이 생기잖아요.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굉장히 긍정하는 그러니까 약간 가난한 출신의 유학생과 지주 집안의 아들의 어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좀 신봉하는 친구들은 노비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선이 나이가 썩어 빠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주의 아들들은 그거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을 깨우쳐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용문으로 나오잖아요. 어. 너무 이상만 앞세우고 현실 감각이 없다 니네는. 그래서 저는 얘가 배반할 줄 알았지만 배반은 끝까지 하지 않고 공연도 계속 보러 오고 그런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윤신덕과 그런 신문기사가 난 주인공인 줄은 지금 알았네요. 영화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궁금했는데 나 저도. 잠깐 지나가서 정말 누군지 몰라서. 드레스도 너무 멋있고 결혼을 이런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건데. 사랑이 뭐길래. 넘어갑시다. 네. 저는 투비 그래서 투비. 심성 이용문, 네, 이용문. 투비 김성수 역- 씨가 역할한 배우, 예. 이용문. 자 그럼 또 더 저보다 더 멋진 투비와 나투비로 자 누가 하실까요 자영업? 자영아. 자영업은 지금 네, 자영업. 참 이거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줌 그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다 보여. 언제까지 그게 중국에 보이십니까? 언제까지 중국에 있습니까? 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지금 들어갈 계획하고 어머. 있습니다. 아, 비자 그래. 나왔어?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설이 껴가지고. 네네. 근데 네네네, 오지만 좀 여기 와서 또 그렇습니다. 격리 당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2주 14일 정도 자가 격리하고. 그래 그러면은 자가격리 동안 먹을 수 있는 마늘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황골 탈퇴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자영업이 자꾸 가르마를 2대8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은 중국 심양에서 생 라이브로 지금 이원 생 녹음 중입니다. 해보십시오. 네. 네. 이용문을 투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치밀해 역시. 이봉래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복래? 이봉래. 네, 이봉래. 네네. 근데 이 이봉래라는 사람이 대단한 재력가였는데, 그 대한제국의 내장원경이라는 그러한 직책이 있었고, 내장원경을 이제 역임했던 인물이고요. 대한천일은행 은행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어머. 네네네. 어머, 이런 어머. 사람의 은행장. 아들입니다. 지금도 은행장. 네네. 그래서 돈이 많은데. 을지로 일대에서 3만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을지로. 대지주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을지로에 네네. 3만 을지로 명동 여기 그렇습니다. 그 땅 아니야? 왕보다 낫네. 경복궁보다 나아. 그렇습니다. 이용문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저는 잠깐 영화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죠. 홍남파를 좀 어떻게 잠깐 아니지. 투비할까요? 영화를 대충 봤구만. 아니 말하는 많이 화자가 나오죠, 많이 홍남파잖아. 그러네요. 그래 영화가 홍남파를- 홍남파가 얘기하고 있잖아. 영화 똑바로 안 봤습니까? 홍남파를 죄송합니다. 홍남파를 이제 좀 나투비를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홍남파는 뭐 워낙 뭐 동요도 그렇고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남겼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고향의 보험 같은 노래. 얼마나 명곡입니까? 요즘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돌림 노래니까. 메아리처럼 들립니까 혹시? 이게 시차가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멜로디 녹음한 거 들어보면 네. 거의 코러스야 코러스. 네, 이렇게 홍남파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람도 조금 물론 1941년 광복되기 이전에 돌아가지만 나중에 이러한 친일 행적들이 많이 밝혀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는 잘 익히 알고 있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홍남파 같은 경우 보면 뭐 조선문예회 같은 그러한 친일 단체에 직접 가입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일본 제국의 뭐 만주 침략이라든지 뭐 대동아 제국을 칭송하는 그러한 노래, 희망의 아침 이러한 노래들을 이광수와 같이 작사 작곡하는 그러한 친일 행적들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홍남파 같은 경우에는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죠. 화성 출신이군요. 네네, 화성 출신이고요. 이제 조선 정학 전습소라는 이란 학교에서 서양학부를 졸업하고 17세 나이로 모교에서 바이올린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918년에는 20살 나이로 도쿄음악대학에 유학해서 1년 뒤에 수료하고 나중에는 또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 고등음악학원이라든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서우드 음악학교에 입학하고 이렇게 뭐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 유학 시절에 한 33살 때는요, 그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민족주의 그쵸. 독립운동 네. 단체인데 지금도 이제 대학로 쪽에 맞아요.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이 남아 있는데 흥사단에 잠깐 가입도 합니다. 흥사단에 가입도 하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초창기부터 친일 행적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37년부터 약간 이제 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1937년 4월에 조선총독부 항무국이 주도해서 일본과 조선의 문해가 30여 명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문해회라는 그러한 사회교화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대충 한 30여 명의 이러한 예술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참 좀 마음이 아픈 게 홍남파뿐만이 아니라 아까 일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윤심덕의 동생인 윤성덕도 가입하게 됩니다. 친동생인 윤성덕도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윤심덕의 절친으로 지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 넥타이 에피소드 혹시 알고 있나요? 이서구. 아니요. 이서구 극작가가 이제 나중에 죄송합니다. 뭐가 떨어졌습니다. 이서구 극작가가 나중에 윤심덕이 이제 사망한 후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윤심덕이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일본에서 넥타이 하나를 선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러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절친으로 알려진 이서구 같은 분들도 다 지금 이 조선문해회라는 곳에 이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전향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을 당했었죠, 사실. 구속을 당했었죠. 일본이 치안유지법 위반죄 명목으로 홍남파 이광수를 비롯한 이 회원들을 한번 이제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는 그들을 잡아놓고 뭐 고문도 가했었고 뭐 전향을 강요했는데 난 결국에는 그러한 고문을 참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치. 구속 2개월 만에 그는 이제 전향서를 작성하고 이제 협력을 약속했고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친일 노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네네. 고문을 못 참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 우리가 그렇죠. 아마 상상 초월하는 그치. 그거겠죠. 네, 제가 최근에 네네.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이제 못 읽고 있다가 읽었는데 5.18을 다룬 거잖아요. 그 이제 잡혀 들어가면은 오른손으로는 글씨 쓰라 그러고 왼손에다가 그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그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이걸 짓누른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짓누르면은 살이 짓물러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가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막 이걸 짓누른다 그러더라고. 막 이제 그런 식의 고문을 한 거지. 예. 손톱 뽑고 발톱 뽑고 그러니까 뭐 거기 그 손가락에다가 뭐 핀 같은 거 막 그러니까는 고문 얘기 나오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네. 사실 그렇죠. 전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막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어요 나는. 최근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사실은 나한테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런 그렇죠. 부분은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역사적인 평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여야 되니까 좀 그렇죠.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홍남파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이제 비전향 장기수들 중에 송환되지 못하신 분들, 북송이 안 되신 분들이 네네.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1차 송환 때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감옥에서 고문을 못 견뎌가지고 전향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서를 썼으니 너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향은 폭행과 고문에 의한 전향이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차 송환에서 배제되고 그 남은 몇십 명 분들이 이제 2차 송환을 기다리면서 거의 30년을 기다렸는데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거의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랑 폭행 이런 거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 명석한 뭐 머리와 생각들을 지킨다는 건 극한의 초월, 이게 인간을 초월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 참 홍남파는 사실 남파의 집이라고 성북구 여기 어디디요? 그 강북 삼성병원 뒤쪽에 가면 남파의 집이라는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음악 자체는 워낙 사랑을 많이 받은 대중적인 어떤 음악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죠.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사실 우리가 지식인 이렇게 얘기하면 지식인들은 노블레스한 만큼 오블라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안타까움이 있죠. 좀 각각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안 살아보니까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뭐. 네. 자, 그럼 그다음 투비와나 투비 홍남파에 이어서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네, 많이 무거웠으니까 좀 가볍게. 네, 가볍게. 저는 이제 거기 스쳐 지나간 한마디 대사를 남긴 분이 있어요. 어허. 주인공 김우진의 와이프. 정씨부인으로 나옵니다. 한복 입고 나오시던 분. 네, 한마디 하죠. 딱 눈빛 연기를 주로 하시다가 눈빛 연기만 하다가 하시다가, 장미랑 맞닥뜨렸을 때 윤심덕이랑 맞닥뜨렸을 때. 네. 잘 있다 가세요. 뭐 이렇게 네. 한마디만 하죠.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당시의 정략 결혼으로 김우진도 한 거라 그래도 일녀를 놓고 살았던 건데 너무 정씨분에 대한 거가 그러게요. 좀 하나도 없어서 뭐 여자로서 뭔가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 예. 근데 이제 좀 조명하면서 읽어본 게 이제 그 김우진의 아들이 김방한 교수님이시고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네,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다들 그냥 어학과 네, 문학에 2001년. 그냥. 근데 이런 회고록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2살 때, 그러니까 100일 지나고 2살 때, 돌 지나고인가? 거의 2살 때 돌아가신 거였는데 아무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봤을 때 나도 뭐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아무리 엄마랑의 그런 부부의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래도 엄마로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그래서 너무 조명하지 않은 정씨 부인. 이름은 정점효로 나오는데 정씨 부인. 그러니까 네. 그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그랬을 것 원망하지 같아. 않고 네. 사실 그런 사건의 주인공으로 자녀로 산다라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욕감과 이런 건데. 그래서 한번 드라마는 못 봤지만 드라마에는 그러네요. 아마 이 엄마 얘기도 나올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본인은 조선식 한복을 입고 시부모 밑에 막 가옥 안에 이렇게 갇혀 사는데 양장 입은 여인이 막 남자들과 어울려서 막 영어책, 클래식, 막 성악까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같은 여자로서의 그 심정이 되게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열패감, 뭔지 모르는 열패감. 저 여자가 나한테 뭘 한 건 아니지만 나하고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음악하는 것 때문에 문을 쾅 네네네, 닫고 맞아요. 약간 쫓아내듯이 이제 책을 일본으로 가잖아요. 막. 불태우고 그럴 때 엄마가 따로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해요. 갖고 가게끔. 역시 엄마는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네. 다른 해석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사회 참매는 잘 안 나옵니다. 딱 맞아요. 한마디만. 네. 투입니다. 저도 투비 하겠습니다. 투비가 투비? 넘치는군요. 네, 저도 투비. 예. 누구일까요? 투비. 동호회 뭐 저는 이런 투어를? 윤심덕과 김우진 투비. 갑자기 딱 살려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부에서도 얘기했고 2부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윤심덕이 이렇게 공지에 몰려 있었고 김우진도 이제 토월회가 이제 실패하면서 공지에 몰리니까 일본으로 떠나죠 다시. 네. 그리고 이제
저 일경의 그 압박 같은 것도 있고요. 영화에는 그런 네. 이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막 체포해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 윤심덕은 이제 김우준을 끝까지 잊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로 갑니다. 윤심덕이 오사카로 가서 노래를 취입을 합니다. 노래를 취입하고 다 일본어 노래를 취입했는데 마지막에 사회찬미는 이제 한국어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찬미에 대해서는 또 이제 3부에 또 제가 좀 얘기를 할 게 있고요. 하여튼 사회찬미를 이제 한국어로 취입을 하고 김우진이 있는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죠. 1926년 8월 4일 날 김우진과 윤심덕이 이제 서로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하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배를 네. 타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다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요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현해탄이라고 불렀죠. 현해탄.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8월 4일 밤에 함께 그 대한해협에서 바다로 투신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8월 5일 날 동아일보에 이 둘의 그 투신 소식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1시에 이게 하관이 시모노세키죠. 하관을 떠나 부산으로 향한 관부 연락선 덕수환. 이 배 이름이 덕수환이에요. 덕수환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즈음에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가판으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는데 즉시 배를 멈추고 수색하였으나 그 종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선객 명부에는 남자는 전남 목포시 북교동 김수산 30살 이게 아마 아호였던 것 같아요. 호예요, 호. 호. 초성이랑 네. 수상 같이 썼어요. 네네. 물숫자가 있어요. 물숫자. 여자는 경성부 서대문정 이디영목 273번디 윤수선. 여기도 물수가 있어. 이것도 호야. 하였으나 그것은 본명이 아니요 남자는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심덕이었으며 유류품으로는 윤심덕의 돈지갑에 현금 140원과 현금 140원 원줌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네. 장식품이 있었고 김우진의 것으로는 현금 20원과 얼른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현금 7분의 1이네요. 140원이 50만 원이니까 문과는 몇만 원 안 돼요. 한 7, 8만 원 정도. 네. 7, 8만 원 정도. 네네네. 시차가 있네. 금시계가 들어있었는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더라. 정사. 둘이 사랑해가지고 죽은 거. 죽을 사야. 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근대의 좌절이다. 아까 우리 그 정씨 부인 얘기도 했지만 복잡하잖아요. 근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성악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고 근대 문학 비평가이자 극작가였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런데 이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식민의 상황을 만나게 됐고 또 전통과 싸워야 했고 또 다른 근대의 한 측면인 언론과 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 요인들을 또 만나게 됐고 하면서 이런 여러 복잡한 근대가 그 알을 품고 있듯이 품어내서 자라나게 했던 다양한 요인들, 식민, 피식민, 압제, 뭐 언론, 대중, 여론,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연, 연극 이런 여러 가지 근대가 싹을 틔우려고 했던 이런 요소들이 뒤엉키면서 지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이들을 죽게 했느냐. 근대를 이룰 수 없게 만든 거죠. 근대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근대의 좌절이죠. 근대의 왜곡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대가 왜곡되고 좌절되는 시점이 대한해협에 근대가 빠져 죽은 것이다. 근대. 갑자기 아우의 친구 근대. 근대와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근대가 대한해협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근대 일부가 왜 그렇게 됐느냐? 식민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죠? 사실 근대 씨앗들인데 네, 근대를 여명을 열어가는 씨앗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리고
그런 그러니까 여린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말살해 버린 거죠. 사실 타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부장이나라든지 식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 과거와 현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면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 근데 이거 이제 그 뒷이야기를 저희 그 기리의 인문학에서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26년에 시모노세키 항 그 배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1930년에 김우진의 동생인 김철진과 김익진이 총독부에 수색원을 제출해요. 찾아줘라. 그랬는데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못 찾았죠. 네, 생존을 했다는 말도 있고 하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생존설로 윤심덕과 김우진이 관보연락선에서 이제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는 것은 한낱 연극이다. 얘네들은 사실은 위장을 해서 마치 그래서 급사를 매수해서 1등급 선실의 급사를 매수해서 정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나가사키를 거쳐 상하이를 가서 중국인 명의로 다시 이태리로 건너간 그러니까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이태리로 건너간 후에 로마에서 악기점을 경영하며 가정을 꾸몄다는 설이 있었대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한국인 사업가가 김우진과 윤심덕을 닮은 사람을 목격했다. 뭐 맞아.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건너갔을 것이다. 31년에 그러니까 거의 1년 후에 그래서 이 소문이 너무 강력하니까 31년 11월에 이태리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김우진 가족에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로마에는 김우진과 윤심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인이 살지 않고 당연하겠지. 당연하지. 동양인이 경영하는 악기점이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존설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중국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에 만약에 살고 있었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꼬리를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에 보면 남자가 죽잖아요. 여자를 지켜주다가. 근데 여자가 네. 배에 탈 때 자기 신분은 다른 사람 자기 원래 가족이고 다른 사람의 약혼녀로 탔는데 내릴 때는 그 바다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잭의 성을 따서 이름을 바꿔서 신분을 노출하잖아요. 내리면서 생존자들한테 이름을 막 묻는데 이 여자가 이름을 바꿔서 대답을 해요. 그 디카프리오의 성을 따서 이름을 확 바꿔가지고 그래서 원래 자기를 그 배 안에서 죽이고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 설은 뭐 죽었을 수도 있지만 설이 굉장히 강력하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스테리어스하게 이제 네, 맞아요. 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에 이제 스토리텔링 덧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일 것 같고 그런데 김우진의 묘지가 있습니다. 가묘인가요? 김우진의 묘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목포 근처에 무안에 있는 무안 청계에 있습니다. 몰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몰매산.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 몰매산이 누구의 소유냐면 바로 김우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산이에요. 그래서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에 있고요. 이제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네, 아들이 아들. 김방한 교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제 아버지 시신은 없지만 아버지의 혼을 불러서 묘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 몰매산 정상에 그 김우진의 묘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김우진의 묘 이렇게 이제 문학사.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안 쪽에서도 이 김우진을 이제 기념하려고 여러 가지 뭐 박물관을 뭐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네요. 우리 길에 인문학 들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윤심덕 로드를 다시 만들어 보려면 평양, 경성, 도쿄, 경성, 다시 오사카, 시모노세키, 대한해협, 그다음에 중국, 나가사키, 중국, 이태리 갔다가 다시 무안으로 와야 되는. 네. 여기는 이제 점선이지. 나가사키, 중국, 상하이, 이태리는 미개통 점선. 점선이죠. 점선으로?
그 여기서 그 빠진 게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 윤심덕이 먼저 일본으로 가잖아요. 다시 한국에 왔다가 조선으로 왔다가 그래서 다시 그 김우진이 윤심덕을 만나러 와가지고 둘이 북해도의 여관이라고 나와요. 자료에서는 북해도. 아 홋카이도에서 네. 이제 온천도 만나잖아, 하고 찾잖아. 예. 굉장히 미래를 즐기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홋카이도도 갔던 네네네. 거지 참. 네, 홋카이도 홋카이도도 찾아서. 있어요. 그럼 홋카이도도 로드에 추가해야 되겠네. 거기서 찾아- 바쁘네. 거기 바빠. 로드에서는 네네. 그래서 근데 몰매사는 가보고 싶네요. 근데 이 집안이 굉장히 품위 있는 집안이네요. 그러고 보면 짧은 생애를 살다간 그 아들이고 아버지인데도 그 죽음을 그래도 여기 기억하고 2014년도에 음. 무안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예 그 김우진 문학거리를 아예 만들어서 도시재생처럼 한번 꾸며놨어요.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 인문학 로드 또 추가. 네. 사실 윤심덕이 살았던 곳은 도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동생이랑 왜 거처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곳은 도로가 돼가지고 아예 흔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자, 저희는 이제 투비와 나투비, 오늘은 쓰리투비의 원 나투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2, 1-2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그 기류의 인문학인데 근대 영화 속에서 조선인의 흔적과 장소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거잖아요. 의외로 발견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서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채널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채널 무비 플러스. 3부다. 3부야. 네, 3부 인문학 드레싱이죠. 네, 근데 저희가 기리의 인문학에서 인문학 드레싱인데 인문학 드레싱 로드. 네, 로드를 붙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레싱도 붙고 여행도 가는. 네, 코로나가 끝나길 기대하면서.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이 여행은 상당히 기네요. 아니 이 로드 찍을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이 영화 사회 참미 로드는 참미는. 아주 뭐 이 로드 다 정리되고 있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유, 것마다. 그럼요. 네. 저희가 곧 이제 이거 로드에 관련해서 네. 이제 대중 토크쇼도 하고 책도 좀 발간하고 그럴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자지도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거 좋죠. 네. 좋습니다. 문학 구글에 문학지도? 찍으면 돼요. 기리의 인문학의 그 해서? 후원 받아가지고. 네, 네. 우리 되도록 현해찬도 빠져봐야 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구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구글로 찍으면 찾아오시기가 좋으니까. 대한해협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수영해서? 아니 미안해요. 건너가기만 합시다. 빠지지는 말고 건너가기만. 전 부산항에서 배 타고 갈게요. 아니, 금방 간다던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2부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윤심덕과 김우진이 이제 부관 연락선, 관부 연락선이라는 네. 걸 타잖아요. 그게 그 연락선 이름이 뭐였죠? 도쿠주마루호. 맞아. 도쿠주마루호였는데 혹시 관부 연락선이라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한자예요. 관부 관이 연락선이라고 시모노세키의 그 관이고 맞습니다. 부는 맞습니다. 부산의 제가 부야. 근데 우리가 네네, 우리 걸로 맞습니다. 먼저 읽으면 부관 페리오 그렇죠, 이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페리오군요. 제가 좀 연락선. 보충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 야, 우리 다 알고 있어. 왜 예. 이래? 죄송합니다.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 연락선. 그래, 연락선. 갈매 그 노래. 왔다 갔다 한다고 연락선이지 뭐. 그런 거군요. 부관. 그럼. 부산의 부자에
시모노세키가 한자로 이제 학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자를 따서 네, 부관 연락선. 우리 이거-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왔다 갔다 하는. 예전 일본 쪽에서는 영어- 관부 연락선. 관부로 먼저. 덕수환. 아. 배 이름은 덕수환. 네. 우리 예전에 허스토리 때도 한번 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관부 부관 네, 했어요. 뭐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네.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관부 연락선 이야기는 재밌네요. 저같이 또 아 그럼 일본어 하나를 더 할까요? 일본어 지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여기서 지금 동반자살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에 네네. 이때 한참 이제 자유연애 하면서 동반자살로 그 마지막에 홋카이도 여관에 갔을 때도 누가 죽었어 하면서 갔더니 동반자살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죽었어. 동반자살 뭐 이런 게 되게 이때 많이 있었거든요. 이 동반자살을 한자로 많이 볼 거예요. 심중을 써요. 심중. 그래서 이게 잘못 읽으면 마음속이라는 느낌으로 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그럴 땐 달리 있고 동반자살이라고 할 때는 신주. 그러면서 동반자살 의미예요. 우리는 정사라고 했죠. 아까 동반자살 모습을. 네. 그래서 심중이라고 볼 때 마음속이라 읽을 때는 이제 일본어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신주 주라고 읽어야 되고 네. 같은 한자인데 신주라고 읽을 때는 이제 동반자살. 신주. 요때 만들어진 단어 요때. 중요한 일본어. 특이하네. 네, 중요한 일본어야 이거. 완전 꿀팁이네, 꿀팁. 예. 일본어 나온 김에 하나 더 했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가 이거 몰랐죠? 이거 네. 듣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말을 시작한 쓰니까? 자영업이 자연스럽게. 나부터 다시 하라고 그런 줄 알았다. 저부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잠깐 놓쳤지? 예. 말 나온 김에 하라. 야, 아유, 이상하다. 예. 아유, 어. 참. 오늘 전략 미스입니다. 전략 미스. 자영업이 하면 저는요, 길어지니까 그래. 응. 아니, 저는 오늘 좀 짧고 굵게 준비했는데요. 그 김우진이 이제 극작가기도 하고, 이제, 극작가로 이제 극본도 많이 썼지만, 시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동반자살 하는 거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염세적이고, 약간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시들을 좀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가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사화생의 이론, 그리고 죽음의 이론, 이러한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철저한 그러한 현실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를 어떻게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저는 오늘 김우진이 쓴 사화생의 이론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사화생의 이론. 네네. 근데 이게요, 두 사람이 이제 1926년 8월 4일에 동반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가 1926년에 쓰여집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김우진 말고, 갑자기 윤덕심이죠? 윤덕심인가요? 못 들은 걸로. 윤심더. 윤심덕. 주인공이야, 오늘. 왜 이래? 내가 영화 띄엄띄엄 본 게 맞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난파도 대충 죄송합니다. 나왔다더니. 너무 정시부인 오래전 인물이라서 나오듯이. 영화도 제가 태어나기 전의 영화잖아요. 아이고 참나. 윤심덕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일본 도쿄로 가서 음악들을 이제 취입할 때 27곡을 넣었는데 처음엔 사실 26곡을 취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곡을 추가하는 게 그게 사이찬미가 되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이찬미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었다. 뭔가 죽음을 예견하고 예상하고 좀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생의 이론이라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화생의 이론. 왜 살고 있어? 죽으려고. 그러면 남이 죽이거나 당신이 스스로 죽이기를 원하오? 아니요. 왜? 사는 것이 죽음이 되는 일도 있지만 죽음이 사는 수가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을 아오. 그럴 도리도 있겠지.
도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삶이나 죽음이나 도리가 아니요. 둘이 다 실상은 생의 양면에 불과하오. 그러니까 도리를 넘어서 생의 핵심을 잡으려는 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이나 문제가 되지 않소. 당신은 지금 살고 있소? 아니요. 그러나 살을 바라고 있소. 참으로 살려고. 이런 시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그래 철학시네 철학시. 시네요. 예, 예. 관념시네 네. 관념시. 하이데거의 죽음으로 향한 존재,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그런 것도 책을 많이 읽은, 그죠. 당신은 지금 살고 있어? 되게 와닿네. 도리가 아니요. 삶과 죽음은 도리가 아니요. 네. 멋이란 말이요. 그 실제로 김우진 같은 경우에는 니체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오더라고, 니체. 이때가 네네. 염세주의 뭐 회의론자들이 많고 그렇죠. 자료 네. 보니까 요 당시에 최초로 음. 그 투신 자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을 하면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 그런 그냥 치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좌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인문학 드레싱에서 가져온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바로 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영화 글루미 썬데이예요. 네,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내가 결혼했다처럼 아내가 여러 남자와 동시 그 책은 진짜 아내가 결혼했다도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었어요. 영화도 재밌지만 영화도. 책에서 보면 그 작가의 박학다식한 축구 상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네네. 근데 이 영화 글루미 썬데이는 2000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도 배경이 30년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영업은 이 영화를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이 영화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했을 때 글루미 썬데이는 굉장히 휴일 이런 느낌이지만 글루미 썬데이라는 제목의 이 음악은 당시 동반 자살을 일으키는 증후군, 신드롬을 일으켰던 노래 음악으로 헝가리에서 굉장히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였고 이 영화는 글루미 썬데이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제 자보라는 남자의 연인 일로나가 너무 예쁘고 친절하다 보니 이제 남성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레스토랑에 연주자로 왔던 안드라스라는 남자가 이제 글루미 썬데이라는 음악을 일로나의 생일에 선물로 주면서 이제 마음을 통하게 되고 일로나의 선택은 이제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보의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자보는 반이라도 갖자는 심정으로 이 세 명이 같이 그냥 연인 겸 친구 겸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당시에 이곳을 방문했던 일로나의 비프로를 사랑했던 그 한스라는 독일인이 이 음식에 너무 반했고 여성이 너무 좋으니까 청혼을 했다 거절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일로나의 남친 자보가 이제 구해주어서 돌려보냈는데 이 비극적인 것이 이 남자 돌려보낸 이 독일인이 나중에 나치 장교가 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제 굉장한 폭압을 이제 하게 되면 강교한 수를 써서 일로나를 손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로나가 자기 연인을 살려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그 한스 독일인 장교에게 몸을 주지만 그 연인을 살리지 못했고 또 일로나에게 곡을 주었던 안드라스도 이 한스의 계략과 수치심에 자살을 하게 돼요. 결국 둘 다 죽고 일로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일로나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레스토랑 운영하면서 비프로를 만드는데 한참 후 시간이 한 60년 아주 흘렀을 때 되게 굉장히 성공한 독일인 사업가로 이 남자가 다시 와요. 한스가 돌아와서 비프로를 시켜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일로나가 만들어요. 독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 비프로를 먹고 죽게 되죠. 죽네. 네, 결국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루미 썬데이는 이 여주인공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죽음, 자살 이런 영화로서는 정말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악도 너무 좋아요. 물론 우울하긴 하지만 그게 시대적으로 얽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과 좌절.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글루미 선데이. 안 보신 분 있으면 저는 꼭 추천드려요. 안 봤어요. 이 영화. 근데 책사님이 우울하다고 좋아하시지? 우울해서 안 볼 거. 우울하긴 해요. 네네네. 네. 자, 그럼 또 저한테 서로 막 손짓을 하면서. 손짓과 늘짓으로. 네, 자, 이래가지고 이거 잘 되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좀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거기 영화 속에 김우진이 이렇게 각본 어디 들고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거 말고 재미없는 거 말고 이수일과 신순애 같은 거 맞아, 쓰라고 맞아, 말을 맞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오늘은 아까 그 신주에 이어서 어. 이수일과 신순애는 우리나라 거 같지만 알고 계시죠?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어 시간에 잘하면 배우긴 했었어요. 이게 번안 소설이에요. 그쵸. 아. 일본 거 번안한 일본 거 번안 소설이에요. 근데 다이아가- 이수일과 다이아 얘기. 다이아가 그리 좋았단 말이냐? 뭐. 김중배 뭐 이런 거 대동강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게 우리 게 아니고 번안이요. 번안 소설인데 그게 바로 일본의 번안 소설이고 우리나라에서 번안 소설 이름은 장한몽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원서로는 이제 곤지키 야샤. 야샤하면 이제 이누야샤. 이누야샤. 약간 그 괴물 같은 귀신. 곤지키는 이제 금색이에요, 금색. 금색을 입었지만 뭔가 그 돈에 어떻게 했죠? 갑자기 저속한 단어 써도 자본주의 되나요? 괴물 같은 이런 느낌. 환장한 단어, 환장한 괴물 같은. 돈에 미친 뭐 이런. 그 이야기 그대로 김중배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똑같이.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수일과 신순애가 이제 그렇게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이제 만나서 재결합이 끝인데. 그랬군요. 네, 기억이 안 나죠. 다이아밖에 네, 기억이 안 나죠. 다이아밖에. 끝은 찾아가는 거예요. 재결합이에요. 일본은 어떨까요? 원래 거기는 작가가 마지막에 미완성으로 죽어요. 어머, 아이고. 미완성인 채로 죽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거지. 김중배는 그래서 김중배의 삶을 살고. 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각색이 조금 뒤에는 이제 재결합으로. 아니 근데 제가 일부에서 왜 레코드를 취입했다, 취입이란 말이 요즘 쓰이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번안 이런 것도 요즘 쓰이나요? 아까 써 번역 소설이라 그러죠. 번안 소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번안 소설 오랜만에 타이틀. 들어보니까 신박해요. 왜냐면 예전에 많이 쓰였잖아요. 노래도 왜 외국 노래 이렇게 번안가요라는 장르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네, 리메이크 네, 뭐 네. 이런 말 많이 쓰지만 그냥 우리 참 사회찬미도 번안이에요. 번안. 그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인문학 드레싱. 가만 있어요. 내가 할게. 그럼 가만 있을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한번 네. 이수일과 심순애를 김중배의 다이아가 곤지키 야샤가 네. 원서였다는 거. 네. 사회 찬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찬미가 그래서 이제 그 윤심덕이 취입을 했는데 광막한 황야의 광막한이라니요. 그대로 읽으려니까. 어디를 막 개작을 하시고.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여기에 황야라는 사람도 있고 광야라는 사람도 있는데 윤심덕이 부른 노래 잘 들어보면 황야 같아요. 황야. 그 광막한 광야라고는 안 했을 것 같죠. 황야 근데 같은. 광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번안 노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디서 번안했냐면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이 네. 다뉴브강의 잔 물결 너무 유명한 거 알아요. 아닙니까? 다니브가 장. 라는 노래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이 가사를 김우진이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라고 네.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져온 인문학 드레싱이 뭐냐면은
그러면 한국의 대중가요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대중 가요사 뭐 이런. 네네. 그래서 재밌는 책이 혹시 오빠는 네? 풍각쟁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노래 아닙니까? 그 책도 재밌는데. 재밌는 책이 작년 봄에 나왔어요. 2020년 5월에 나왔는데요. 지은이가 누구냐면 주현미. 어머. 주현미 재밌다. 가수 주현미 씨가 지은 어머.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 그 노래 이라는 좋은데. 책이 나왔고요. 한국가요 100년 주옥 같은 명곡들에 얽힌 이야기에서 좋다. 이제 주현미 씨가 주로 썼지만 이제 곧 정리해준 작가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국가요의 10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중요한 그 노래들을 다 실었어요. 그래서 청춘은 봄 맞더이다 1장, 목이 메일 정도로 사랑했다오 2장, 어머. 그다음에 어머니의 품을 닮은 노래 3장, 추억으로 가는 당신 4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4개의 챕터로 나눠가지고 유명한 한국의 그 대중가요들을 이제 담아서 거기에 이제 주현미 씨가 이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 재밌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까지. 네, 네. 뭐 낭랑 18세, 개나리 처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노래도 있어요 좀. 뭐 처녀뱃사공 이런 것도 있고요. 본인 그다음에 제목 네. 추억으로 가는 당신. 네, 목이 메일 정도로 사랑했다오의 바로 이 사회 찬미. 여기는 광야라 그랬어.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를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노래들을 한 챕터당 한 10편에서 10 남은 편의 많이 했네요. 노래들을 이렇게 쭉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들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따라 불렀지요. 주현미 씨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가수라는 수식어를 이름 앞에 붙인 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현미 씨가 쓴 책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오늘의 인문학 드레싱으로 너무 재밌겠다.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며 고마울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다 허물 네, 이게 또 주현미 씨가 그 주현미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중요한 노래들을 트로트 노래들을요 쭉 한 곡씩 불러주고 와. 있어요 요새. 그래서 구독자가 지금 13만 명이 넘었는데요. 거기 구독자시군요. 여기, 네. 저도 놀랐어요. 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다들. 네네. 왜냐하면 나는 제가 주현미거든. 1부 시작하면서 윤심덕의 그 원곡을 그쵸. 잠깐 그쵸?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음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조금 지금 듣기에는 이제 아주 좋지는 않은데 주현미 씨가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깔끔하게 새로운 느낌이 나서 잠깐 들려드렸어요. 저작권
네, 그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렇게 1부에 시작하면서 같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또 3부에 끝나면서 같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는 이런 방식의 진행, 우리가 수미상관식 진행이라고 하죠. 진행자는 누군가요? 끝났어요. 오늘 진행자 바뀌었어요. 진행자는 누군가요? 수미상관식 팟캐스트 최초로 시도되는 네. 수미상관 진행. 네. 진행을 너무 보시는데 이상 인문학 드레싱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근데 제가 원곡의 가사를 아까 봤는데 김우진이 가사를 썼다라는 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저희 보고서에 넣었던 사회참미 가사에는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거나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녹수청산이 목포 지역의 녹수는 청산은 녹수는 휘휘 돌고 청산은 그대로 있다라는 제가 왜 지난번에 5.18 관련 영화 할 때도 설명을 드려요. 진도 지역에 내려오는 오래된 진도 씻긴 곳에 가사가 녹수청산이 나오거든요. 만약 김우진이 했다면 이 녹수청산은 그 지역의 정서를 담은 이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반복되면서 엄청 길어요. 굉장히 네, 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녹수청산이 다르게 보이네요. 김우진이 만약 썼다면 이거는 그 목포나 이 진도 지역에서는 항상 많이 쓰이는 감성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설이 있는 거죠. 네, 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더 하실 분 있나요? 오늘 자영업 끝? 자영업 한마디 하세요. 나는 하여튼 그래서 주현미 네. TV로 하나 화합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제가 사실 그 주현미 노래 나오기 전에 잠깐 끼어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서 바로 끊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현미 TV입니다. 제가 역시 통했어. 영화를 보다가 다 주현미였어. 영화는 둘째치고 이 사이찬미라는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요. 유튜브에 지금 돌아다니는 여러 버전의 사이찬미를 다 들어봤거든요. 네네. 김정호 씨도 불렀고요. 네. 가수 김정호 씨도 불렀고 이미자 씨도 불렀고. 전 이미자 씨 불렀고. 버전이 제일 정말 좋은데. 저는 원래 주현미여서. 이명주도 불렀고요. 이명주도 불렀고. 이명주도 불렀군요. 파페라 가수. 불의 명곡 같은 데서는 이제 바다 씨도 이제 불렀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같이 봤으면 좋은 영화 중에 이게 드레싱은 아니고요. 헤어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헤어화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찍은 영화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의외로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막 흥행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이건 이제 1940년대 이제 조선 이제 식민지 시기에 기생학교죠. 권번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티브로 찍은 건데, 평양에 있는 권번을 모티브로 찍은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40년대에 그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흥행했던 여러 노래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봄아가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이찬미가 나옵니다. 목포의 눈물. 또 사이찬미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헤어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천우희라는 배우가 직접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감미롭고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저 들었어요. 또 천우희 TV. 저 영화 보고 나서 이거 오늘 우리 녹음 준비하면서 저도 사이찬미를 그냥 계속 돌려들었어요. 여러 버전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우역이라는 민우역 가수 있고요. 나윤선도 불렀고요. 나윤선. 네, 상당히 많은 가수가 불렀습니다. 나윤선은 한영애 씨도 불렀어요. 역시. 네, 그래서 한영애도 좋아하는데. 네네,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사이찬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윤선은 프랑스에서도 인정한. 저는 이제 영화 오늘 끝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눈치를 보세요. 하세요. 아니 사회를 진행을 뺏어서. 아니, 영화 보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낮술 먹잖아요. 낮술 먹고 그 왜 기생 끼고 맞아요. 기생 끼고 놀다가 걸려가지고 윤심덕이 찾아오니까 밤샘 나도 술 한잔 달라 이제 먹고 이제 아침인가 밤을 꼬박 새고 낮에 산책을 가는 네, 그 기생이 뒤에서 받쳐주고 양산 받쳐주고 존경합니다.
그 셋이 휘청휘청거리면서 공원으로 나가는 비틀비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요즘에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밖에 술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낮술을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녹음 끝난 시간이 이제 한 3시 됐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우리도 이제 낮술을 좀 먹으러 갑시다. 네.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네. 사회찬미를 끝내면서. 와, 그 장면 자, 그러고 보니까 낮술 먹으러 르누아르 갑시다. 그림 같은 장면이 약간 아, 서양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에요. 맞아요. 뒤에서 맞아요. 받쳐주고 맞아요. 막 그러네요. 그게 우스꽝 비틀거리는 근대의 모습이죠. 네. 완성되지 네. 못한. 또 그걸 왜냐면 그렇게 받아주네. 그러니까 건번 출신 기생이 네. 양산을 들고 있고 멋있다. 같은 시대 여성은 양장을 그렇지. 입고 근데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응, 거야. 술에 취한 근대. 앞에는 비틀거리는 제정신이 근대. 아니고 또 이렇게. 관계도 명확하지가 않고 해석 멋있다. 그런 것 같아. 그 장면이 그러면서 서양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를 일부러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휴일의 공원이라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림 한 장면인 거죠. 저는 하여튼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얼른 그러면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재밌는 무비 불렀어!